네, 동대문구 도시재생을 위한 한국 디자인의 이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지금은 드림아이시라는 디자인 회사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국 디자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 안에 있는 한국의 궁궐은 5개의 궁궐이 있습니다. 5개의 궁궐은 경복궁, 그리고 창덕궁, 그리고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이렇게 5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서울은 마치 궁궐의 도시라고 할 만큼 그 궁궐이 많이 있는 도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한국의 궁궐을 돌아다녀 보시고 우리의 디자인을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것도 도시 재생을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궁궐은 거미블루 화이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은 그러한 미학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자연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 디자인의 기본 철학적 바탕은 유교에 있죠. 유교가 추구했던 정신적인 수양과 그에 따라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멀리하고 그리고 또한 그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미, 꾸며지지 않은 인공적이지 않은 그런 미를 우리의 조선시대의 디자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늘의 뜻을 물었던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철학적 흐름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궁궐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선시대의 디자인에서는 뭔가 기원하였던 그러한 디자인적인 다양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국 궁궐의 미학에서도 자연미 그리고 정신적 형이상학적인 그런 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의 그 한양의 옛날 모습인데요. 이 한양의 이 내부 공간을 풍수지리적인 그러한 요소와 또는 유교적 이념을 함께 넣어서 조성된 그런 계획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에서부터 여기에는 철학적인 유교적 바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유교적인 바탕에 따라서 이 공간을 디자인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양은 능선에 따라서 이제 성곽을 이렇게 지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8개 문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4개의 문은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그리고 숙청문 등의 4대 문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신각을 두어서 인의 예지 신의 그 유교적 덕목을 새긴 그러한 공간이었다라고 조선의 수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교적인 그런 이상주의적, 정신적인 그러한 도시였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군자들이 사는 그러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러한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이제 5대 궁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5대 궁궐은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해서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전쟁과 그리고 또 가난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이겨낸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많은 전쟁과 전쟁 후에 가난했던 그런 현실 상황을 우리 선조들은 잘 극복해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예술을 도외시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그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승화해낸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복궁은 지금 1395년에 지어지죠. 원래 조선시대 개국은 1392년인데요. 개성에서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되고 이제 경복궁을 지어서 1395년에 오게 되죠. 그리고 법궁이 되고요. 이러한 경복궁이 왕자의 난을 겪고 또는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고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창덕궁이 지어지는데 창덕궁은 이제 1405년에 지어지는 궁이었고 경복궁의 이궁으로 사용이 되었죠. 그런데 임진왜란 때 마찬가지로 소실되고 광해군 때 재건이 되면서 이제 법궁으로서의 역할을 오랜 기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경궁이 세워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경운궁은 우리가 덕수궁으로 알고 있는 궁인데요. 선조는 월산대군의 옛 사절을 행궁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경운궁에서는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경희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들이 이렇게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경복궁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일제강점기에는 각각의 궁들이 수모를 당하게 되죠. 경복궁에는 총독부가 들어서고요. 그리고 창경궁은 식물원, 동물원으로 변모를 시켜요. 그래서 아마 이 창경궁에 이 동물을 보러 가거나 스케이트를 타러 가거나 했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시 창경궁으로 우리가 복원이 되었죠. 그리고 경희궁에는 일본 중학교인 경성중학교를 만들고 덕수궁 또한 공원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현대는 복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서울이 궁궐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멀리서 지금 바라본 경복궁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경복궁에 대해서 태종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태종께서 개창하신 뜻을 알고 또 풍수지리의 설이라는 것에 괴이한 점이 있는 것도 알기는 하지만 술자가 경복궁은 음양의 형세에 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들은 이상 의심이 없을 수 없었다. 또 무인년 집안의 일은 내가 경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왕자의 난을 말하죠. 그래서 어찌 차마 이곳에 거처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제 창덕궁으로 옮겨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많은 그러한 사건 사고가 있었던 그런 궁이면서 270년 동안 비어 있었던 궁이기도 합니다. 자, 경복궁에 있는 광화문의 옛날 1910년 모습입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그러한 모습이죠. 주변에 이렇게 기와집들도 쭉 보이고요. 넓은 공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앞으로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는 가장 번화한 거리이죠. 네, 이것은 지금의 모습입니다. 경복궁의 광화문은 우리가 늘 항상 보고 다니는 그러한 문입니다. 광화문은 마치 성곽의 문처럼 아주 웅장하게 지어졌죠. 그래서 가운데 이 문으로 왕이 드나들었던 그러한 문입니다. 그리고 단청으로 화려하게 디자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기와에서 보면은 비엠이라고 해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엠이 기와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는 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앞에 잡상들이 지금 이 기와 위에 잡상들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잡상들이 악의 그런 기운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문 하나에서도 선조들이 그런 나쁜 불행을 이렇게 재미있는 잡상의 그런 조각품, 이렇게 작은 조각품을 기와에 올려놓음으로써 극복해 나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근정전은 이제 경복궁의 정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왕이 이제 신하의 이제 조회 의식을 받거나 또는 공식적인 그러한 행사를 치르던 장소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 2층에 월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넓은 2층에 높은 월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 쭉 있습니다. 근정전을 올라가는 이 계단에는 답도라는 게 있어서 봉황이 이제 항상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우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품계석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자신의 지위에 따라서 품계석에 딱 들어섰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근정전 월대에는 이런 조각상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조각상들은 동물의 이런 모습들을 해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놓여진 것이 아니라 나쁜 그러한 기운을 막아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근정정 마당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풍계석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드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동으로 된 이렇게 넓은 통 안에 여기에는 물을 여기 넣어 놓아서 불의 기운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드무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조선시대의 경복궁의 근정전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여기에 이러한 조각상이라든가 드무라든가 또는 이러한 것들을 잡상 이러한 것들이 기원하는 우리 민족의 형이상학적인 요소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조각상 하나하나의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것에서 되게 자연적이고 해학적인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인위적으로 뭔가 꾸며내려고 하지 않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자연미를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자연스러우면서도 단순화된 조형성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여기서 발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실상 그러한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디자인적인 면에서 정신적으로 승화된 작품들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대단한 그러한 민족이었구나. 우리 민족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정전 내부의 어좌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근정전도 그렇고 이렇게 왕의 의자 뒤에는 1월 오봉도가 이렇게 놓여집니다. 그래서 달과 해, 하얀 달과 빨간 해의 음과 양이 이제 좌우에 딱 있고 5개의 봉우리로서 오행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설을 여기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왕의 어좌 뒤에 병풍으로 이렇게 놓이게 되는데요. 그러한 왕들의 실내 공간의 디자인의 정체성을 여기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추구했던 그러한 디자인적인 철학적 배경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철학적 배경에 따라 디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에는 지금 칠조룡이 있는데요. 이 칠조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톱이 7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7조룡이 아니라 5조룡, 4조룡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왜 근정전의 천장에는 7조룡일까 하면 이제 좀 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리고 이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재건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그러한 용의 모습을 여기에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복궁의 편전이에요. 여기는 이제 평상시에 왕이 정사를 보던 곳이죠. 그리고 문신들과 함께 경전을 강론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자 뒤에는 1월 오봉도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운용도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이제 용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공간이 왕의 공간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전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왕과 왕비의 침전 영역이 둘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왕의 침전이 강령전이고 다른 하나는 왕비의 침전이 교태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전의 천장에 이제 이렇게 그려진 단청을 보면 그 안에서도 되게 아름다운 그러한 미를 여러분들도 흠뻑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지 벽이나 바닥뿐만이 아니라 천장에서도 아름다운 그러한 디자인적인 요소를 빠뜨리지 않고 디자인해낸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경회루는 연못 안에 조성된 누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경회루에 가서 아름다운 그러한 궁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다시 복원이 되었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소실되었을 때에도 이 연못에 가서 기우제를 드리거나 해서 나라의 그러한 안녕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지금 여기 경회루 연못에서 출토된 용 조각상이에요. 그래서 이 경회루 연못에다가 물과 불을 능히 다스리는 그 용의 조각상을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 연못 안에요. 그래서 넣어서 불이 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그 선조들이 재난으로부터 그 궁을 지켜내고 나라를 지켜내려는 그런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노력도 하였겠지만 이렇게 용 조각상을 집어넣는다든가 또는 뭐 잡상이나 여러 가지 동물 조각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나쁜 기운이 궁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게 하기 위해서 조각상들을 배치해서 놓았다든가 하는 것에서 정신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안정감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창덕궁을 우리가 또 보도록 할게요. 창덕궁은 종묘와 함께 1997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지금 창덕궁은 왕들이 무척 사랑했던 그러한 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왼쪽은 창덕궁 전경이고요. 오른쪽은 경복궁 전경이에요. 그래서 좌우를 지금 비교해서 보면 창덕궁의 전경은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금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자연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나무와 그 다음에 그러한 궁의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경복궁은 지금 이 앞에 광화문부터 근정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에 창덕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미적 바탕이 되는 자연미를 여기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덕궁에 가면 편안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자연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창덕궁은 더욱 번성하라 라는 뜻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타서 다시 이제 세워질 때까지 제1궁의 역할을 했던 궁이죠.
동궐은 창덕궁과 그 다음에 창경궁을 같이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동궐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 옛날에 그 궁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동궐도의 모습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예전에 비해서 그 궁의 규모가 많이 작아졌다라고 합니다. 도나문입니다. 이 도나문은 2층 누각형 목조 건물이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앞에 이제 넓은 월대를 두었고요. 그래서 정문의 위험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행차가 여기에 있었겠죠.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렇게 기근이 심할 때에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기도 했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창덕궁의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미를 느낄 수 있는 궁의 모습을 이 도나문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인정전입니다. 인정전은 여기서 보면은 두 단의 월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전을 했어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풍기석도 우리가 앞에서 딱 볼 수가 있죠. 자, 인정전의 내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임금님의 어좌 뒤에 1월 오봉도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근데 여기 커튼이 지금 이 노란색 커튼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구 같은 것들이 보여지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1907년에 이제 순정이 덕수궁에서 이제 창덕궁으로 이어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갖추게 됩니다. 자, 창덕궁 인정전에 있는 천장의 봉황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봉황이 좌우 대칭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봉황의 모습이 되게 단순화된 그러한 선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황 주변에 단청의 모습도 되게 단순화되어 있고, 그리고 규칙적인 반복적인 그런 문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실상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단순화하여서 그 모습의 특징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디자인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화된 그 안에서 그런 미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작품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이것을 만든 사람의 정신적인 수양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희정당의 모습입니다. 지금 희정당 같은 경우에는 왕이 많이 머물렀던 그런 편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창덕궁의 이제 낙선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창덕궁의 낙선제는 지금 우리 현대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장소죠. 이 낙선대를 딱 보면은 앞에 궁들과 뭐가 다르죠? 네, 단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 궁하고 사찰에는 이제 단청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낙선대 같은 경우에는 헌중이 이제 그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검소한 모습의 이제 궁을 만든 것이죠. 자, 낙선제에서만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단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낙선제의 이렇게 문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마른 목골이라든가 또는 격자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반복 사방으로 연속 반복되면서 이제 그 아름다운 그러한 디자인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마치 현대에서 우리가 디자인해낸 그러한 디자인처럼 심플하면서도 그 안에서 아름다운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덕궁의 부용지예요. 창덕궁의 이제 부용지는 여러분들도 시크릿 가든이라고 해서 창덕궁에 붙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왕의 정원이었는데 한 번쯤 다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그 우리나라의 아름다움, 자연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여기에서 한껏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용정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러한 연못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사각형 연못에 보면은 여기 물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래서 요런 이 물고기를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조각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미를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럼 왜 새겨 넣었냐? 이유 없이 이 물고기가 뜻하는 바는 이제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신화도 임금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상징적인 조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작은 하나의 위트 있는, 그리고 우리 조상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해학적인 요소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부용정은 정말 작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열십자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면 모두 팔짝 지붕으로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블로문이라고 해서 디귿자로 오려 세운 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옥류천이죠. 이 옥류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보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옥류천을 조성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뒤쪽의 바위는 지금 소요암이고요. 여기 앞에 보면은 이렇게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원형으로 한 바퀴를 돌려서 홈을 팠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술잔을 띄워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재미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연적인 요소를 해하지 않고 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공간을 구성해냈다라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지혜, 그리고 선조들이 뜻했던 그런 자연미를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옥류천에는 이런 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자만이 갖고 있는 특색,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배경과 어우러지는 자연미. 그러니까 배경에 돋보이려고 하지 않고 자연과 잘 융합되고 그 다음에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미를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자들에 딱 앉아서 자연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인공적이지 않고 정말 자연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했는지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창덕궁의 청의정인데요. 이 청의정은 이 안에서 유일하게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을 보면 천장에 이렇게 단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청이 너무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단청이 여기에 정말 단아하게 탁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방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선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청의정이 가지는 그 이미지를 요 단청에서 읽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맑은 그런 잔물결이 퍼져나간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1강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추구했던 자연미, 그리고 유교 사상이 바탕이 되는 그 정신적인 그런 공간 구성,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늘의 뜻을 빌었던 그런 우리 선조들의 형이상학적인 그런 다양한 디자인 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